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 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정책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여파로 여전히 힘든 상황에 계신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이 조금 더 신바람나게 장사할 수 있는 핫한 정책을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 정은혜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디지털비즈니스학과 전임 교수 황윤정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우리나라에 있는 소상공인의 수는 현재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20년 기준 657만 명으로 인구 8명 중 1명이 자영업자를 하고 있는 셈이죠.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35개국 중 6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바로 회사 그만두고 커피숍이나 차릴까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무너진다면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거나 다름이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막연하게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화두에 또 적응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창업률도 높지만 폐업률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폐업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많은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과 고민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폐업률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20년 기준 자영업자 폐업은 82만 건으로 약 11.8%인데요. 2018년이나 2019년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코로나19 대유행의 긴 터널을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올해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들 컸는데요. 다시금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죠. 정경련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평균 13.3% 감소했고요. 전체 자영업자의 70.6%가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자영업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22.7%가 다른 대안이 없어서 폐업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 더 언급을 한다면 고임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최저시급 인상 문제가 우리 사회의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2022년 7월 기준으로 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분들이 433만 9천 명이나 되시는데 네. 국내 자영업자 수의 절반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용 인원을 지금 못 두고 계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집중호우와 또 태풍 등 연달아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 피해도 큰 상황인데요. 모두가 힘들겠지만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이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풍수해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정책은 도입된 지 16년째인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고요. 풍수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총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고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총 9개의 유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서울에 발생한 집중호우나 11호 태풍 흰남도 역시 풍수의 보험에 포함됩니다. 네, 이 해가 갈수록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피해도 크다 보니까 풍수의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보험료와 또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재고 자산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정부가 보험료의 70에서 92%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비용 부담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따라서 정부도 소상공인 풍수의 보험 예산을 올해보다 40% 증액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하신다는 점은 유념하시고요. 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꼭 풍수의 보험으로 걱정을 한시름 덜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소상공인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달 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실제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천광역시 부평구. 박선아 씨는 몇 달 전부터 이곳에서 포장 전문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킨 가게를 열기까지 업종 변경만 수차례,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꽈배기집을 하려고 얻었었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간판이랑 다 해서 다 했는데 허가가 안 난다고 하니까 그걸 못 하고 과일도 하고 또 뻥튀기 가게도 하고 이제 받아서 하는 건 된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몸도 아프고 한 8, 9개월 문 닫았었어요. 닫았다 올 2월, 3월 달부터 뭐를 좀 해볼까 싶으니 뭐가 돼야지. 안 돼서 지금 이거 치킨으로 바꿔갖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과거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다 건강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했던 선아 씨. 2년 전 건강이 나아지면서 장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직격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도 받고 이금융에서 또 1,500 받고 우리는 신용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이자가 2천만 원 소상공인 대출 1년은 무이자였고 지금 이제 갚는데 2번이나 올랐어요. 지금 이자가. 그래갖고 50만 원 돈이 넘어요. 그리고 또 제2금융에서 받은 것도 또 이자가 10.5%나 되니까 부담이 커요. 너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이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는데요. 그래도 소상공인 그 돈 3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놈 갖고 세라도 내고 그랬어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시름이 깊은 상황.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힘겹게 빠져나왔기에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데요. 사장님 혹시 하루에 다 몇 마리 정도 판매하세요? 많이 팔을 때는 한 12개도 팔고 못 팔을 때는 3마리만 나갈 때도 있고 대중이 없어요. 혹시 뭐 최소 몇 마리 정도 팔아야 생계가 유지되시나요? 최소 25개 이상만 팔아도 그냥 큰 돈은 못 벌어도 손해는 없지. 폐업도 고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박선아 씨와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손실 보상도 좀 해주고 이자 좀 완전히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자 그때 5년이라고 했는데 1년은 무이자일 때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니 지금 너무 막 갑자기 이자가 오르니까 힘들어지니까요. 아마 대한민국 사장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정은혜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빚으로 또 연명을 하시고 또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분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쉬운 방식이랑 발전된 방향의 사업 전환을 좀 고민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황윤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어쨌든 상황에 밀려서 업종의 변화를 너무 자주 하시게 된 상황도 너무 안타깝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케팅이 전공이라서 저분이 고객을 이제 기다리시지만 말고 찾아오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박선아 사장님처럼 채무 상환 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이 대다수인데다 금리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온 사장님의 경우 천만다행으로 대출 연체는 없지만 아마 대출을 받고도 대출금이나 이자 연체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텨내는 소상공인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로 좀 한시름 덜었다는 소상공인 분들이 계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빚을 좀 어떻게 갚아야 되나 실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좀 저희가 수렴하여서 정부에서 새로 준비한 정책이 바로 새출발 기금이고요.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약 30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최대 15억 이내로 최대 90% 빚을 감면해주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네. 15억 원 한도의 대출 원금의 90%를 감면해준다는 게 소상공인들에겐 정말 파격적인 정책 같은데요. 대출 이자며 상환에 힘들어하는 사장님들께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나도 새출발기금의 대상자가 될까 하는 점일 텐데요. 알기 쉽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민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채무가 8천만 원이네요. 월 지출 금융비용이 40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저축은행 한 곳에 지금 28일째 연체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예, 새출발 기금이 시행되더라도 채무자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90일 이내 채무자에 대해서 두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연체일수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이면 신속 채무 조정, 그리고 31일 이상이면은 프리워커 제도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창민 씨의 경우에는 연체가 28일이니까 신속 채무 조정 제도를 적용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이때 저축은행이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가 50% 이상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축은행이 반대하면은 이 채무 조정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새출발 기금이 4천만 원의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채권자는 저축은행에서 새출발 기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새출발 기금의 핵심 중 하나가 연체 일자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민 씨의 연체일이 28일인데요. 그럼 원금은 감면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새출발 기금 채무 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 금리를 연 3에서 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연금 가운데 60에서 9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네. 이창민 씨의 경우에는 90일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80만 원을 최장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합니다. 이창민 씨의 카드 대금 200만 원은 최장 10년 동안 갚아야 하는 채무에 포함됩니다. 네, 혹시 부동산이 있다는 건 문제가 될까요? 새출발 기금에서는 그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되는데요. 이 이창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원이라는 재산에서 네. 그다음에 지금 대출이 7천만 원이세요. 그러면 순 재산으로는 3천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빚 8천만 원보다 작으시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영업자 이창민 씨와 다른 점이 바로 연체 기간인데요. 9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민혜숙 씨 같은 경우는 연체일자가 90일이 넘었기 때문에 부채가 그 채무 조정 대상이 되시거든요. 네. 지금 1억 원의 재산에서 지금 담보대출로 7천만 원을 받고 계셔서 순재산은 3천만 원인데요. 이제 채무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제한 5천만 원이 채무 조정 대상이 되시는 거죠. 이 5천만 원 빚은 그분의 소득과 또 여러 사정을 좀 감안해서 60에서 80% 정도가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새출발기금 대상자의 조건을 알아봤고요. 자격 조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90일 이상 연체를 한 부실 차주와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 우려 차주인데요.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 연장, 상한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요.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듭니다. 원리금 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까 봐 우려도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고요. 이중 심사를 통해서 재산 대비 부채 비율, 납세 현황, 재산 규모, 고의로 연체한 재산 능력 가능성까지 판단해서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갖춘 자영업자는 원금 감면뿐 아니라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한 이자 감면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만약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을 무효화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사장님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지원 창구를 통해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추석 이후부터는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서 새출발 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령 개정, 금융권 협약 체결,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쳐서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 개설될 디지털 플랫폼과 콜센터 꼭 이용해 보시고요. 새출발기금과 함께 눈여겨보는 좋은 금융안정 지원 정책이 또 있나요? 앞서 만나보셨던 그 박선아 사장님 사례처럼 이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2,200억 원 규모의 신보 특례 보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서 이 자금의 대출 금리를 1.2% 정도 부담을 낮추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이나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또 소상공인시장공단 같은 그 정부기관을 통해서 자세히 정보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안정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단기적 플랜과 병행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자영업의 구조적 개선이 아닐까 합니다. 중장기적 플랜으로 마련된 정책을 알아보기 전에 특별한 도전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열정만렙 사장님의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좁고 긴 골목을 빠져나오면 외진 곳에 가게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3년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송연순 씨. 빵 만드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이 외진 곳에 가게를 열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랍니다. 자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을 얻을 돈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교습소를 했어요. 그때 그 가게에서 할 수 있었고 가게가 작았어요. 교습소가 작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배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유동인구가 적은 상권의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스마트 스토어. 배달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빵을 팔기 시작한 건데요. 빵 만드는 실력 하나는 자신 있었기에 금방 입소문이 날 것으로 기대했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하루에 주문 한 건 받기도 힘들었던 상황.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주문이 막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주문이 없었어요. 빵을 하나라도 팔아보고 내가 그만둬야겠다라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됐고 첫날 다시 또 아무런 댓글이 없었고 주문이 없었는데 그날 오후 갑자기 분주해지는 연순 씨. 빵집에 어울리지 않는 장비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라는데 지금 혹시 뭐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명 지금 촬영하기 위해서 라이브 준비하는 중이에요. 헤비급 챔피언. 어떡하지? 바로 생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됐고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먹어보는 걸 그리고 어떤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고 고객과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죠. 고객이 유통기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냉동 2개월이 가능하시고 냉동 보관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시작된 연순 씨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힌트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추도사 무도사님, 우리 도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장점은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연순 씨의 개그맨 못지않는 입담에 이끌려 소비자들은 쇼핑의 재미는 물론 소통의 즐거움까지 함께 느낄 수 있다고요. 밤 11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 그 효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출로 나타났습니다. 약 3주간의 매출이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월에 200이고 2월에 매출이 500은 재주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3월에 약 600만 원의 매출을 내면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 파워 등급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파워 등급 꾸준히 유지하면서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접속자가 많을 때는 2,000명이 넘을 때도 있다는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을 꾸준히 이어온 노력의 결과랍니다. 처음에 제 방송을 보면 첫 방송은 지웠어요. 너무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잘 설명한다고 하지만 말의 조리가 정확히 표현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댓글이 없어도 나는 꼭 이 라이브를 통해서 댓글 하나라도 판매를 하고 말 거야. 이런 나만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꾸준히 해서 분명히 저와 같이 파워 등급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끝나고 한가해진 오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가운 손님들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시겠어? 네, 앉으세요. 평소 스터디 모임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는 연순 씨. 오늘은 그 회원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온라인에 진출한 소상공인들이 말하는 이커머스 시장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정리는 없지만 이 또 매출이 일어나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일이 또 재밌으니까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직업 자체가 막 시간에 얽매이는 직업은 또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좋고 아이들도 같이 케어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라이브 커머스 교육이 있는 교육을 좀 정부에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본인 가게에서 하셔도 매장에서 하셔도 되지만 처음에는 아무래도 구색들을 조금 맞추고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공간도 제가 알기로는 목동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예약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장님을 만나봤는데요. 정은혜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송영
순 사장님의 이러한 열정에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적재적소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황윤정 교수님, 이 사장님이 독학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보실 때 어떠신가요? 잘하고 계신 것 같나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저도 2번이나 팔아봤거든요. 네. 네네, 아주 관심 많습니다. 네네. 라이브 커머스는 2020년도부터 사실은 규모가 잡히기 시작해서 정식으로 오픈된 새로운 유통 방식인데요. 아주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실은 저도 온라인 쇼핑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송영순 사장님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저절로 빵을 주문하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요즘은 정말 식품 새벽 배송은 물론이고요. 명품 쇼핑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한 시대인데요. 정확히 이커머스가 무엇이고 그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그 용어상 말씀드리면 일렉트로닉 커머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자상거래를 말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모든 거래 방식을 전자상거래로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서 온라인 유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를 넘었고요. 네. 또 그 가운데서 사실 특이하게도 이 모바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75%나 차지할 정도로 많이 늘어서 앞으로 더욱더 온라인의 가속화는 커질 겁니다. 네. 지난 8월 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커머스의 활성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들기를 섞었을 텐데 아까 보셨죠? 그 앞뒤에서 앉아가지고 이게 실제로 일단 품질은 대통령께서 보증하실 겁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상인조합을 구성을 해서 온라인 장보기, 라이브 커머스, 또 온라인 디지털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통 시장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인상 깊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커머스 사업을 주요 과제로 삼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온라인 활성화죠.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과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태계 체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즉 소상공인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장하는 혁신 기업가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송현순 사장님은 온라인 환경에 친숙해서 비교적 쉽게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에 진출할 여력이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최근에 마련이 됐다고요?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분들의 디지털 전환과 또 온라인 판로 확장을 위해서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2027년까지 약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온라인 역량 강화, 또 플랫폼에 입점하실 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 인프라 구축 등이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명명하기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약어로 이제 해서요. 함성 프로젝트라고 졌다고 함성 합니다. 좋은데요. 네네,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같은 주요한 인프라는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형태로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목표로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네, 아까 VCR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커머스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물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 도전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인데요. 요즘 대형마트도 사실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전통시장의 신선하고 저렴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대형 플랫폼에도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들이 런칭이 돼서 실제로 소비자분들은 전통시장의 상품을 직접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통시장의 그런 배송을 용이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냉동 또 냉장 설비가 마련된 또 공동 배송 센터를 신규 구축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시고요. 또 이제 고객 관리 마케팅 차원에서 SNS 활동 같은 걸 사실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교육들도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전환, 맞춤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자영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식당에 가면 재밌는 게 음식을 손님 자리로 옮겨주는 이 서빙 로봇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서빙 로봇을 비롯한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전환을 정부가 돕는다고요? 네,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장에서 뭐 무인 키오스크가 됐다든지 서빙 로봇이 됐다든지 뭔가 첨단 어떤 기기들을 마련하고 싶으시면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선 또 이렇게 포스사나 또 공급 기업들과 함께 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자영업 생태계를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과밀화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죠. 자영업 과밀화,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보통 한번 자영업에 발을 들이면 업종을 바꾸시더라도 잘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소득이 생각보다 낮아서 임금 근로자로 이제 회계하시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임금 근로자로 회계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가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50대 이후에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주 일자리로부터 퇴직하는 연령 전후에,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 이후에 임금 근로의 재취업이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계형 창업자에 대한 임금 근로자 전환 지원을 늘려서 자연스러운 가밀 해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민간 기업과 업종별 협단체와 연계를 해서 인턴 기회를 제공하거나 분야별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고요.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전직 장려 수당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 희망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국민 취업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작년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 원에서 2020년 7월부터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로 그 여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자영업 과밀화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낙담하지 않도록 임금 근로자로의 편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소상공인 분들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감 어떠신가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들이 조금이나마 힘드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도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